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미국에서 누가 징역 500년 받았다. 네. 미국이나 영국 비롯해서 이런 그 영미법계에서는요, 피고인이 여러 번째 저지르면 다 더해요.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징역형의 법정 상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었어요. 징역 600년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의 근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바꾸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양형 기준을 좀 올리고 개선에 어떤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네. 이 송 씨의 사건도 진도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참극을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 절구 있잖아요. 절구공이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 부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오, 잔인하다.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큰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범도 있어요. 어? 남자친구? 여동생 2명, 뭐야? 엄마를?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무속인 김 씨.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 네,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자,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떻게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묶어라.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네네.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 저거 증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건 자, 지시한 건데요, 정말? 그렇죠. 예, 지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죠. 자, 세 자매 살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거는 그건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자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 존속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자, 무속인 김 씨 어떤 죄로 기소됐나? 살인교사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살인교사 아니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 존속상해 교사 시켰다.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죠. 때리라고 시켰다. 징역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또 법적인 쟁점을 좀 건드리신 겁니다. 사실 너 누구를 죽여, 누구를 때려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를 지시하면 시키면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만 하고 교묘하게 조종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법상 현재 처벌 안 돼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가스라이팅 죄 없어요. 심리 지배 죄 없습니다. 정신적인 통제 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기는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가 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뭔가 상해 이런 예. 거 가해라라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면서 정신적인 지배를 말로만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느낀 예. 건데 가스라이팅의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 사실은.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죄를 따로 규정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스라이팅이 뭐죠?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어디까지 하면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 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어디부터는 법이 허용 안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애매하면 그럼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고 참고할 수도 있어요. 영국, 놀랍게도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강압적인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즉 폭력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할 수 있다. 그게 죄다.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범죄화해서 처벌하는 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범죄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대부분 그 말이나 그 행위 자체가 살해 지시가 아니다, 그렇게 극악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안약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야. 예. 안약은 눈에 넣으면. 예. 근데 안약을 계속 옆에서 밥 먹는데 조금씩 타주면 그거 독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의 자체가 증거로서 날카롭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크게 상해를 안 입힌다라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생각이거든요. 이 가스라이팅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 또는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볼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네. 네, 많이 보셨네요. 네. 학교 폭력당한 피해자의 복수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수는 영화 드라마의 단골 소재예요. 맞아요. 네,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라도 보고 대리만족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복수극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이 과연 통쾌하기만 할까? 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뭘 발견해요. 아 제발 아니면 네, 토막나서 봉지에 담겨서 벌어진 사람의 발목. 어떡해. 발목만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허벅지, 발, 오른쪽 발, 팔뚝 발견하고요. 또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 대퇴부, 아이고, 몸통 아이고. 발견합니다.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 총 11곳에 나누어서 버려졌습니다. 자, 지문감식 해왔더니요, 공원 근처에서 하는 한 부부. 부부예요? 네, 실종 신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요, 성당 간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왜 하면? 경찰이 수색을 했어요. 화장실,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을 담았던 그 봉지에서 그 작은 아들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쌓인 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3살 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명문 K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어서 더 큰 화제와 논란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2살 위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잡혀갔으니까 형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당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학대, 나도 지금 학대 생각 어렸을 때 전문가들이 되어 가시는구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동생이. 공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범은 아니었어요. 네, 공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형은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동생 이 씨의 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회사 출신의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맞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 이제 아내는 그 회사 나왔고 장교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겠지 기대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이 아들들에게 갔죠.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는 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순하고 당하기만 한 둘째, 작은 아들에게 그게 또 다 몰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뭐 문구점, 문방구 가면 뭐도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데 맞아요. 이때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네. 초등학교 때도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쓰레기 취급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 범행 2달 전부터 일기에 내가 받은 학대 이거를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 심판 이고요. 하도 많아서 학대 사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적었어요.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웠다.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너 키 작아서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성격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변하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근데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 서울대 못 간 실패한 자식 멍청한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외로.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형이 집을 얻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동생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도와주고 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형이 다 잘했냐? 답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냐? 이러면서 또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발끈합니다. 생애 첫 반항을 해요. 생애 첫 반항.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형이 집 얻었는데 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대출 받았는데요. 그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 억울함을 이제 직접 얘기해요.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지금 말하냐? 이게 자식 도리냐? 정신병원에 하나 가라. 이렇게 몰아붙이고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또 혼난 거죠. 역시 마찬가지. 다 지난 거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또 모욕을 한 거예요. 얘는 혼자였네. 이 씨는요, 방에 틀어박힙니다. 낭만처럼 얼굴도 안 봐요.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잘 때 밤에 몰래 나와서 해결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안 보이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 씨가 한밤중에 양주를 마셔요.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살해합니다. 자, 경찰이 왜 죽였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그러면서요. 처음 사과를 내가 요구한 그날 사과를 듣고 싶어서. 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다 잊었다. 결국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피해자의 수 1명 아니라 2명이에요. 피해자의 관계? 오, 부모를 죽였어? 끔찍한 범죄수법?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등등. 사형이 아닌 게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정신적인, 유체적인 그런 학대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절망감이 있었다. 이걸 고려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웃이 몰랐다는 거.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 네.
자, 지금 이 사건은 이제 형법 배울 때 꼭 등장하는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992년입니다. 1월 17일 자정 무렵인데요. 가정집에 강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안이 이제 막 어지럽혀 있었고요. 강도는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인 50대 남성 김 씨, 이부자리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요.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이미 여러 곳을 찔려가지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강도 살인인 거죠. 네. 근데 피해자가 더 있어요. 방 안에 함께 있던 21살 딸. 손목이 테이프로 이제 결박돼 있었고요. 또 브래지어 끈이 끊겨져 있었지만 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흉기가 발견됐고요. 집안 여기저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 확인해봤더니 가족이 아닌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사건 이틀 후 경찰이 그 지문의 주인을 찾아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범인 잡았다. 이 사람 맞냐? 라고 했더니 이 김양이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아, 자기가 그냥 그랬다고요?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 김양은요, 대학 입학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때 학교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김군. 그런데 계속 만나다가도요, 주말만 되면 꼬박꼬박 본가를 가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김군은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주말만 되면 왜 저렇게 항상 갈까? 왜 나를 안 만날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굉장히 더 긴밀해진 상황에서 김양이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습니다.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주말마다 본가에 간 것도 의붓 아버지가 협박해서 간 거고요. 그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 사실 이 김양이 7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건데요. 처음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9살이 되던 때 그때부터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엄마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당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도 드러냅니다. 어머, 엄마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그 엄마는 심지어 아내 그리고 의붓 딸을 한꺼번에 동시에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아니, 가져올 땐 몰라도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신고했어요. 왜 안 잡혀 들어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 경찰이 집으로 와가지고 김 씨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요. 왜? 자, 의붓 아버지 김 씨 직업이 뭐야?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닌데도 그 당시는 이제 검찰 직원만 돼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린 거죠. 실제로 힘이 있었고 눈으로 봤으니까 경찰이 꼬각된 거예요. 12년 동안 능욕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김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왜요? 함께 찾아가요. 아빠를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한다. 교제를 허락해달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허락할 리가 없죠. 김 씨는 의붓 딸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잖아요. 그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네 헤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아니면 너 교도소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그냥 윽박지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김양과 김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양은 제가 봤을 때 그 세월 동안에 어쨌든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네. 때문에 뭔가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네. 것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헤어지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네. 내가 잘못했고 막 나 이런 때문에야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자, 이 둘 강도로 위장해서 죽이자.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됐어요. 역시
한 방에 있었죠. 그 상황에도 네. 한국에서 계속 그랬던 겁니다. 미쳤나 봐. 그날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양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김군이 들어옵니다. 김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덮고 양팔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놓아달라.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눌린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들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계획은 뭐냐? 강도로 위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 김군이 잡혀왔고 김군을 만난 김양이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자, 김보은, 김진관.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 이 사건. 자, 이 두 사람 유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몇 년형이 타당할까요?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죽인 거는 네. 법적으로 막 정당방위는 이쪽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 언급을 하신 거는 네. 대단한 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서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 때문에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죄. 무죄. 네. 도와달라고 호소할 만큼 다 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호소하고 예.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희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호소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끝없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지만 어쨌든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저는 그만큼 사실 법이 그만큼 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해자가 네.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법이 정신을 좀 차리고 심판을 네. 해야 우리가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해자가 안 되려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 넷이서 뭘 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 듣고 참 충격받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보은이, 진관이는 무죄입니다. 저도 저기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진짜요? 무슨 일이에요? 예, 성폭력 특별법 제정.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이 정당방위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김보은 양은 검찰 간부에게 항고할 수 없었다. 경찰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 지속적인 성폭행, 살해 위협. 김보은 양은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또 김진관 군은 도운 거니까 정당방위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형을 정당방위의 요건,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 사건은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대법원 판결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자, 1심 김진관 군 징역 7년, 김보은 양 징역 5년 실형이 나옵니다. 자, 항소했어요. 김진관 군 징역 5년, 7년에서 5년이 되고요. 김보은 양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내 집행유예 5년 풀려납니다.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이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성학대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라 지금 요구했잖아요. 아까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요, 뒷얘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온 게 92년 12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년에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특별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네. 김보은 양 사면 복권. 네, 사면 복권. 김진관 군 자녀 형기 절반이 이제 감형돼서요. 95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 가정 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서 제2의 김보관, 제2의 김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진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딥페이크라든지 우리 핸드폰 어플에도 조금만 보면 다 합성을 가능해요.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오고 UFO도 나오고 막 맞아요. 이건 1838년에 다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파리에 있는 탕플 거리를 찍은 거거든요. 네. 근데 최초의 인물 사진이에요. 인물이요? 이 사진 속에서 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인물이 어딨지? 창도 한번 보시고 인물이요? 예, 사람. 와, 충격적인데? 네. 길에 지금 네. 서 있는 저 사람 얘기 그림자인가 저건? 만약에 법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저거 그림자 같은데요? 그러면은 나가라 그래요. 그렇겠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시면은 아까 저 화면에 중앙 부분에 한 남자가 발을 이렇게 올리고선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구두를 닦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 이게 낮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차도 있고 막 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주말? 사진 좀 찍겠다고 약간 비켜달라고 약간. 사람 통제하고. 저 때는 사진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라. 사진을 모르는구나. 뭐지? 사진 자체가 빗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빗을 그대로 담는 것. 그게 사진입니다. 근데 왜 주변에 거리에 사람이 없느냐? 그거는 촬영 시간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약 10분 이상 걸렸어요. 10분 이상 장노출을 주게 되니까 마차라든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저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사진이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저 분만 나온 거고 나머지는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걸 몰랐을 경우에 우리가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렇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 해석 자체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최초의 사진 자체가 구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최초에 발명했던 사진은 이거보다 더 긴 10시간, 20시간 걸렸어요. 20시간을 노출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서 있고 사람 찍힐 수가 없겠죠. 사물만 찍을 수. 그리고 건물을 찍더라도 그림자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온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얼굴이 저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삽성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법원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지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미국 송조기 입으신 분? 저는 파란색 옷 입은 티셔츠 네. 입으신 분?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막 생기죠. 근데 이런 위변조 분석이 과거 제가 2010년 전에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별로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로 크게 보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와. 뭐예요? 와. 검은색. 네. 와, 이게 검출 맵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토샵으로 리터칭된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와, 소름. 그러면 왼쪽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조작된 게 명확하죠. 얼굴만 딱 잘라서. 와,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저 송조기 입으신 분 너무 죄송한 게 얼굴이 몸이랑 너무 대칭이 안 맞아서 네. 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죄송합니다, 진짜 저분에게. 맞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와. 예전에 분석이 뭐 비식 방향이 좀 이상하다, 어설프다, 비율이 좀 안 맞다 이런 식의 분석 기법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조작이 됐다 안 됐다는 걸 검출을 해요. 숨길 수가 없네. 근데 이런 연구를 제가 왜 했느냐? 2010년 때부터 조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조작하고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눈은 또 믿을 수 있나? 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영상 사진도 믿을 수 없고 우리 눈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귀신 영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귀신이 보여요 영상에서? UFO가 찍힙니까? 조작된 거 아니에요? 많은 질문들을 해요. 네. 제가 여기 귀신으로 의심될 만한 영상을 하나 꺼내왔어요. 조작되지 않은 거예요. 조작되지 않은 거요? 네, 원래 불 끄고 봐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불 끄고 봐야지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한번 보세요. 이런 자, 영상. 밤에 와! 서 있었어. 다시 한번 보시죠. 서 있었어. 길가에 저기 아예 도무도 아니잖아. 오 마이 갓. 귀신인 것 같으세요? 귀신이다. 너무 귀신이다. 무섭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그 거리에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머리 또 이렇게 커먹고 아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 하얀 소복이네. 없죠 얼굴 같은 것도 하얀 소복. 소복 입고 저기에 가만히 이러고 서 있어요. 와. 실제로 블록박상 영상을 보게 되면은 네. 핸들 틈에서 ICBB도 나와요. 아 왜냐? 너무 짜증나지. 놀랐어요. 예, 저걸 봤으니까. 네. 실제로 그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저기에 가만히 술 취해서 계신 거예요. 네, 위험한데. 더 무서워. 근데 더 무서워. 아니 평상시에 저런 옷을 입어요? 디테일을 좀 증폭시키고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뭐 괜찮은 옷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밤에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저기 있어? 깜짝 놀래죠. 한 어떤 분은 귀신이 진짜라고 믿는 순간 집요해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것도 보인다고 계속 얘기해요. 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해요. 이게 국정원 티즈 사건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국정원 내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발견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티즈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 분이 티즈 빨간색 티즈를 타고 숲속에서 자살한 채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진을 보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실제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채로 발견된 거의 현장이고요. 네. 우측은 1km 반경 안에서 CCTV에 찍힌 거예요. 네. 이 두 사진에 좀 차이점이 있나요? 난바판 색깔. 네. 초록색, 하얀색. 네. 이거 진짜 차가 바꿔치기 된 거 아니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색깔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차 같아요. 다른 차 같죠? 네. 이게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전국을. 이거를 이제 경찰청에서 분석을 들어갔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현장에서 동일한 티즈, 녹색 번호판인 티즈를 가지고 천장에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우측에 있는 거는 고해상도로 찍은 거고 왼쪽은 사건 현장 당시에 있었던 CCTV로 촬영된 거예요. 녹색이 흰색으로 보이죠. 또 신기한 거 찾아보세요. 차 색깔도. 네. 근데 밑에 차선 맞아. 노란색도 그쵸. 흰색으로. 이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봤어야 됐어요. 번호판만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고.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화질 상태가 저하되면서 저랬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영상을 출력하면서 압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이라든지 컬러 패턴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또는 강한 빛에 의해서 빛의 난반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아니, 이런 거는 케이스가 좀 국한되지 않냐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오세요. 나는 내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거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그 어디 가서 알아보신 거예요? 했더니 우리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듯 우리는 영상 안에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은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에서 저 같은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다음 것도 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 그림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계곡? 계곡? 이은혜 사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은혜 사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예. 처음에 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다고 했어요.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은혜가 담배를 한 손에 물고 있고 웃으면서 남편이 수박을 깨다 머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니까요. 그럼 검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봤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은 계곡에서 저와 그림과 같이 쪼그리고 무서워서 앉아 있고 같이 동행했던 남자들이 둘이 올라서서 다이빙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하기 직전 장면만 있고 다이빙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없고 준비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이빙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찍어야죠. 그러면 그 영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빙하는 영상 없고 저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일시가 8시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남편이.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3시, 11시에 수정된 게 확인이 됐어요. 1시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질도 2배, 3배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현상들도 있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1시간 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가공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어쨌든 지금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해서 계속 재판 중이긴 한데 이제는 큰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저런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네. 지금 또 보여드릴 2014년에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청부살해 시켜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같은 이미지예요. 뭐야? 네. 해골 같아? 네, 해골 막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없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특정이 돼요. 옆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특정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용의자로 특정됐냐면은 사건 살인 현장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건 전에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특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 동선을 따봤더니 어느 한 곳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또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용의자와 수사 대상자 용의자 이 두 사람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범죄자들은 잡히면 본인 아니라 그래요. 동일인인데 사진을 찍혔는데 나 아니에요. 본인 아니라고. 발뺌하죠. 그러면 경찰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장 계측을 한다든지 또 얼굴의 윤곽선을 분석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장 용의자하고 수사대행자 용의자인데 얼굴의 특징들을 따 보니까 그 유사한 각도로 촬영됐을 때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 라인. 머리. M자 이마 M자 이만지 아닌데. 내 탈모. 이 사람 탈모가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영상을 보시면은 야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저 뒤에 탈모 동그랗게 있네. 네.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이거 외에도 또 유력한 단서가 된 게 걸음걸이 패턴이에요. 걸음걸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전지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똑바로 걷는 사람도 있고 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이런 법보행이라고 해서 걸음걸이의 패턴을 가지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하는 분석 기법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저 사건 의뢰인 중에 CCTV에 찍혔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아니래요. 걸음걸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 때 오신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했더니 다르게 걸어요. 이상하게.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말해주면. 네. 유주의 서스펙트처럼 영화에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저는 근데 들어올 때 장면을 CCTV에서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CCTV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력한 단서로 사용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가.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산소 간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 물 먹을 사람이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시죠. 왜 부르냐? 아니, 다시. 뭐야.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와요. 대표해.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영상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네.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와. 네. 근데 뭐 진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중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중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서 꺾어서 손을 뒤로 뺀 것만 보여요.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없어요.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렵죠. 네.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누가 때리면 소리 잘 못 내요. 윽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소리도 못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을 뻗어요.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닿을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끊기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게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CCTV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뭐 1년에 한 2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건씩도 들어와요. 2달에 한 건씩. 진짜로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얘기는 억울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 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본질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2019년에 중년의 한 남성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사건은 80% 이상 술에서 생겨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도 술을 먹고 새벽 한 3, 4시인가 그쯤에 또 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느냐? 강은희 씨하고 강은희 지인들 중에 여성 2분하고 술을 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강현 씨의 주장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을 하고 너네 집 잘 살아? 다 녹음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몰라요. 여기 심리학자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기억한 거와 영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이 돼 보여요. 그리고 영상에 이게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100% 옳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전 절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영상은 진실을 얘기하죠. 증거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있는 CCTV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CCTV에서 재밌는 게 식별을 했습니다. 여기 술자리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남자가 먼저 나가요? 먼저 갔는데? 그렇죠. 네, 아까 여자가 먼저 여성분이 갔다 그랬는데 따라가네. 네. 그러네. 입구가 하나라. 밑에 비친다. 밑에 비친다. 네, 맞습니다. 저 밑에 통풍구가 없었으면은 유죄가 확정이에요. 진짜요? 밑에 비쳐 뭐가 그러네. 밑에 저 통풍구가 강은 씨를 살렸어요. 저거? 와. 저 통풍구를 통해서 제가 뭘 분석했냐면은 뭔가 보여요? 이 화장실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실 칸이 바로 있고 남자 화장실 칸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는데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열면 남자 변기가 보이고 왼쪽 칸을 열면 바로 여자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앞에는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자는 보세요. 좌측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겠죠. 그럼 통풍구 사이에 문이 열리는 게 식별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인희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면 통풍구 사이에 들어가는 발이 보이겠죠. 그러네. 그게 없었어요. 여자 혼자 나왔어요. 남자는 나와서 바로 세면대로 가는 게 보여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확대된 영상이에요. 와, 놀랍다. 신기하다. 대박. 강현 씨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다. 네, 통풍구 잘 보세요. 여자는 왼쪽으로 가겠죠. 자,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싹 닫히게 보이죠. 문이 싹 닫히게 보이죠. 문이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부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 돌려봐도 들어온 사람 없었어요. 혼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야.
뒤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네. 아까 여자분이 들어갈 때처럼 그 네. 그림자나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혼자. 아직까지 안에 있는 네, 거예요. 혼자 계신 거예요. 네. 나오죠? 나왔어. 앞으로 가죠. 지금 나와서 앞으로 갔어요. 네. 진술이 잘못됐어요. 그러네.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바로. 네. 그리고 실제로 여자 화장실은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무릎이 닿아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고, 이 통풍구를 못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들이 피해자의 진술로 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지만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었어요. 희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강현 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여자가 옷을 잡고선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몇 회 장면이 식별됐어요. 네. 뮤지컬 배우 하면서 있었던 소속사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동안 계약돼 있는 모든 거 다 취소됐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5개월까지 사시다가 억울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나오셨고 지금은 무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손해배상 같은 거 할 수 없나? 너무 화난다. 저는 한편은 그래요. 여자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면은 진짜 처벌받아야겠지만 진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술을 드시다가 여성분이 술을 계속 많이 드시다가 마지막에 취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쾅 던지면서 옆에 남자한테 나 왜 만져? 내가 어딜 만지는데 했더니 취하셔가지고 다 만졌어. 다. 그게 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행동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는 CCTV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개의 목격자. 이번에는 성추행범을 제대로 혼내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택시 운전기사. 한 여성을 태웠는데 술집에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여자는 의뢰인이 나를 추행한 것 같다. 옆에 와서 만지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느꼈다. 근데 취한 상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난 봤다. 자기를 만지는 거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음성이 녹음되잖아요. 여성이 운전기사한테 아까 만졌죠? 아까 만졌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는 장면도 나와요. 저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뒷좌석으로 간 적이 없다. 운전석 문을 연 적이 없고 뒷좌석 문을 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감정 신청을 했어요. 어떤 감정 신청이냐? 블랙박스는 전방을 찍고 있는데 자기가 운전석에 내리면은 미동이 있을 것이고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닫는 그거를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자기 택시를 가지고 재현한 블랙박스도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재현한 걸 보니까 타고 내리게 되면은 우리 쿵쿵 소리 나고 이 하중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사건 블랙박스를 보니까 차량이 미동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질문 자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미세한 픽셀을 통해서 분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했어요. 결과는 내리지 않았다는 게 제 결과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택시기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야. 귀염둥이 이쁘네 막 이런 소리 들려요. 뭐야?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너무 됐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지? 그랬더니 그냥 혼자서 한 얘기다. 더 이상해. 네, 더 이상하죠. 근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다 왔어요 이래요. 도착했어요 해요. 감정 요청 사항은 이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갔느냐가 핵심 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안 되겠다. 데이터 다시 줘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블랙박스 안에는 아내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게 수사기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검찰도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내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진 않았어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넘어갔구나.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법원을 가지고 논 거고 검사를 가지고 논 거고 다 가지고 논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거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무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할지.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원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좀 혼자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넘어가는 장면을 100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영상을 만들어서 검찰에 줬어요. 따로. CD에 고서. 잘하시네. 네. 그거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가지고 논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 분석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진짜 법원 가서 한 2시간을 싸운 사건이에요. 2시간을. 한 20대 초반 중반 되는 한 젊은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거의 집에 갈 때까지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사건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의 동료와 같이 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차량이 정면을 오고 있었어요. 중앙선 사이에서 양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쿵 하고 받치면서 우리 아버지 조수석에 계셨던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양측 다 음주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넘어갔냐. 아니 음주운전으로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 뭐 상습범이면 뭐 징역형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넘어왔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 계셨어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찾아왔고. 그럼 뭐 가지고 아버지가 넘어갔다고 했나요? 했더니 아버지 차량에 있던 물건들이 중앙선 너머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아버지 차량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맞다라고 분석 결과서를 내민 거예요. 모든 범인은 아버지를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전부 다. 이 사건은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으면 지금도 감옥에 계실 사건이에요. 차 한 대가 오죠. 라이트 비치면서. 네, 쿵 박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중앙선을 넘어갔을까? 왼쪽 차? 맞은편. 이걸 화질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여. 네. 왼쪽 라이트가 다 보였어야 되는데 중간에 왼쪽 라이트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영상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워주십시오. 나이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테일 좀 증폭을 시켰어요. 그 중앙선을 보시면은 P1과 P2가 있는데 지금 P1, P2는 전방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좌측 라이트, 우측 라이트예요. 중앙선을 넘어왔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건 이겼다. 또 보물을 찾았다 해서 재판에 갔습니다. 이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를 증인신문하겠대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저 증인신문할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잖아요, 이거. 근데 재판부에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몇 년 했냐?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냐? 학위는 어디냐? 왜 국가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넌 되냐? 못 믿겠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조작도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슴이 엄청 무너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조작됐니? 나의 학력을 문제 삼고 막 이러는데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했는데 몇 달 후에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 아버지가. 저 나왔습니다. 네, 무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강원도에서 횟집을 하는데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유죄 사건이 무죄가 날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유죄로 기소된 사건.
기소된 사건이 재판 통해서 무죄 날 확률.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니까. 1%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도 안 돼요. 무죄를 어떻게 받았는지 봤더니 재판부에서 국가기관에 다시 제가 했던 감정사고 분석 결과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무죄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 또 교훈을 얻었죠. 누가 욕을 해도 듣지 말자. 몇 년이야 듣지 말자. 제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법원을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10년 했는데요. 그때는 5년밖에 안 됐어. 잠깐. 엄청난 차이네요. 10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게 나와요.